간단한 명령을 따를 능력이 없나요? 빅터 그레이엄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떠들썩한 대화를 끊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의 테이블은 조용해졌고 그들의 관심은 그의 모퉁이에 쌓이는 날카로운 긴장감에 쏠렸습니다. 한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양 옆구리를 꽉 쥐고 그의 눈부신 빛 때문에 얼굴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소스를 잘못 놓아서 그녀도 대접할 수 없었지만 빅터는 그녀의 설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값비싼 와인 한 잔을 휘젓고 있었고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 테이블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는 근처 고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물었다. 확실히 당신 월급보다 많을 거예요. 한나는 그의 말에 평정심이 깨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선생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미안해도 무능함은 고칠 수 없어. 빅터가 입술에 잔혹한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사실 내가 잘하는지 보자. 아무것. 저 바이올린. 그는 반대편 벽에 전시된 낡은 악기를 가리켰다. 그냥 장식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당신은 실제로 노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예정에 없던 공연처럼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손 뒤에서 속삭였다. 한나의 가슴이 조여졌다. 바이올린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야망을 뒤로하고 그녀의 오빠를 부양하기 위해 바이올린은 그녀의 투쟁에 대한 말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빅터 그램의 최신 자존심 전시의 소품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빅터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두드렸는데 그 소리는 날카롭고 경멸적인 소리였습니다. 자,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뭔가를 재생합니다. 물론 당신이 봉사할 때처럼 바이올린을 다룰 때도 쓸모가 없다면 말이죠. 방은 죽을 만큼 조용해졌다. 해너의 매니저는 분명히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표정으로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누르는 모든 시선의 무게, 판단, 연민, 음모를 느꼈습니다. 정신이 분주해지면서 그녀의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떠나는 것은 빅터의 이야기에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머무르면 그녀가 몇 년 동안 없었던 방식으로 그녀를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고 손가락을 주먹으로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내면의 폭풍 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꾸준하게 말했습니다. 놀겠습니다. 몸을 뒤로 젖히는 빅터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으며 자신이 연출한 광경을 분명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재빨리 진열대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 바니쉬는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방에 있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고 있는 해너의 손은 떨렸습니다. 익숙한 무게는 편안함과 위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활을 배치하고 눈을 잠시 감고 방을 가렸다. 그녀의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음악으로 말하게 하세요.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는 첫 번째 음표는 날것에 정제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심과 회복력으로 가득 찬 그녀의 멜로디가 펼쳐지자 잡담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활을 칠 때마다 희생, 말할 수 없는 슬픔, 길들여지지 않은 희망이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영혼이 현악기를 통해 쏟아져 나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빅터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낯선 것이 스쳐 지나가자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굳어졌다. 불편했던 걸까? 후회. 그는 방을 둘러보았는데 손님들은 이제 열중하여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공감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사라지자 방 안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해너는 빅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기 전에 공중에 떠있던 놀란 침묵은 그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바이올린을 직원에게 돌려주고 머리를 높이 든 채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빅터는 자리에 앉아 와인잔에 손을 대지 않은 채 한나가 서 있던 공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멜로디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경이 부딪히는 소리와 대화의 중얼거림이 천천히 오로라의 안식처로 돌아왔지만 빅터 그레이엄에게는 그 활기찬 분위기가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식탁보를 바라보았고 해너의 바이올린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기의 생생함이 그의 평소 무관심이라는 갑옷을 꿰뚫고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 디저트를 주문하지 않는 건가요, 빅터?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숙련된 감미로움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사교계 명사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의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빅터는 웨이터에게 테이블을 치우라고 신호하며 무시하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쇼는 끝났지만 그의 내면에는 뭔가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건너편에 있는 해너는 전문 마스크를 단단히 고정한 채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가슴은 억눌린 감정으로 꽉 조여져 있었다. 빅터의 조롱하는 어조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몇 년 전 마지막 독주회 이후 들어본 적이 없는 박수 소리도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을 미워했지만 그녀의 분노 속에는 한 가닥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빅터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시선을 한나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정확성이 있었고 그가 오랫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조용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싫어했습니다. 알림. 그나저나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는 특별히 누구에게도 중얼거리지 않았다. 옆에 있던 사교계 인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WHO? 웨이트리스요? 그녀는 한나를 경멸적인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다. 아마도 성공하지 못한 뮤지션 지망생일 거예요. 슬프지만 예측 가능하다, 고 말했다. 빅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해너가 그녀의 매니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잠시 굳어지더니 떠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바이올린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벽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빅터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 그 음표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해너는 상쾌한 공기 속에 그녀의 숨결이 보이도록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면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꽉 붙잡고 생각에 잠겼다. 바이올린은 그녀가 수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풀어주었고 이제는 그녀를 압도하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악기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생이 그녀에게 사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오빠인 이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작은 아파트는 수수했고 벽에는 책과 중고 가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선은 낡은 키보드 위에 몸을 구부리고 헤드폰을 낀 채 손가락을 키 위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질 때까지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야, 늦었구나. 그가 헤드폰을 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한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긴 밤이야. 구성은 어때요? 그건 거기까지 가는 중이에요. 이선이 대답했지만
그의 주름진 눈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충분해요. 전쟁을 겪은 것 같군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망설였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누군가가 나한테 놀자고 했어요.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에단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리고 그랬나요? 이 시간이 지나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좋아했는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내가 왜 멈췄는지. 이선은 그녀 옆에 앉았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해야 했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한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희생의 무게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해되면서 그들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 빅터는 스카치 한 잔을 손에 들고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기다리는 고급 식사도 휴대전화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메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생각은 한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반항심, 그녀의 재능, 그녀의 고통,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의 투쟁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로 빠르게 검색해본 결과 그녀에 대해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없고 공개 공연도 없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잠시 엿볼 수 있었던 것 외에는 세상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더 흥미를 끌었습니다. 빅터는 뒤로 기대어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걱정하는지, 왜 그녀의 멜로디가 완고한 기억처럼 그에게 달라붙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만남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다음날 저녁, 빅터 그레이엄, 빅터 그램, 은 매끈한 검은색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도시의 빛이 선팅된 창문에 반사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체증을 뚫고 운전했고 빅터는 턱을 굳게 다문 채 앞을 응시했습니다. 한나 카터라는 이름이 그의 생각 속에 떠올랐다. 그날 아침 레스토랑의 직원 목록에서 가져온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가 머리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녀의 연기에 대한 뭔가가 무시할 수 없는 가려움증을 남겼습니다. 차가 오로라의 항구에 가까워지자 그는 여기에 세워주세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다시 만나거나 그녀가 단지 고군분투하는 예술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원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오자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에도, 심지어 자신의 호기심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해너는 바쁜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을 차리느라 바빴고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연습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이후로 빅터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이선의 새 악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팁에 있었습니다. 빅터가 들어오자 문이 차임벨을 울렸지만 빅터의 목소리가 식기에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뚫고 나올 때까지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스 카터. 그녀의 손은 동작 중에 얼어붙었다. 그의 말투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무표정했고 어떤 위협의 흔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또 우리랑 식사할 건가요? 아니요. 빅터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얘기하러 왔습니다.
한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 식당은 가득 차지 않았지만 그녀의 매니저는 은근한 불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근무 중이에요. 빅터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거의 능글맞은 웃음이었다. 당신의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할게요. 그녀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 그에게 식사 공간 옆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녀는 팔짱을 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레이엄 씨? 알고 싶어요. 그는 이제 좀 더 조용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왜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대신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죠? 한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나를 모욕하려는 또 다른 시도인가요?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빅터는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젯밤 당신의 공연은 정말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했어요. 나는 가볍게 칭찬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의 말은 공중에 떠 있었고 해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빅터와 같은 남자들의 칭찬은 끈질기게 다가왔고 그녀는 그의 거미줄에 얽히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투가 잘린 채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한다. 그것은 당신의 사업이 아닙니다. 빅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마른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사람들이 펄쩍 뛰는 것에 익숙했지만 그녀의 반항은 그에게 더 흥미를 끌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당신의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졌다. 당신은 그만해요. 해너가 좌절감에 차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모르고 내 인생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빅터는 논쟁을 벌이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을 멈췄다. 그는 왜 그녀의 거절이 고통스러웠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턱을 꽉 다물고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두지 마십시오. 한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에게서 나온 말은 거의 재미있습니다. 빅터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해너에 대한 관심은 흔들리지 않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서 그는 음료를 마시고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 즉 야망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상에 올랐던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나에게서도 똑같은 불을 보았지만 그녀의 불은 더 깊은 무언가, 그가 확실히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뼛속까지 일했던 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예술은 사치이며 특권층만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너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는 예술이 어떻게 생명선, 즉 인내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집에서 해너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둔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은 카운터에 기대어 조용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그녀의 안절부절 못함을 느끼며 물었다. 빅터 그레이엄이 레스토랑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이올린 줄을 가볍게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전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이단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그건 이상해요.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그에게 자기 일에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일부는 그가 옳은지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나는 모든 것이 나를 너무 오랫동안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에단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한나. 하지만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원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바이올린을 손가락에 꽉 쥐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공연을 한다는 생각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해너는 상쾌한 밤 공기에 코트를 꼭 붙잡고 오로라 헤입은 뒤에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근무 시간은 길었고 그녀의 관리자는 짜증을 냈으며 빅터 그램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멍하니 스크롤했고 엄지손가락은 다가오는 지역 재능 쇼케이스에 대한 알림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댔습니다. 그녀의 배가 뒤흔들렸다. 신청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잠그고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밀어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 사이에 빅터는 늘 날카로운 집중력이 흐트러진 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만난 한나 카터, 해너 카터는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반항심 때문에 그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따라다니던 아첨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권위에 굴복하기를 꺼리는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부가 그의 가장자리를 둔하게 만들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끝없는 노동으로 인해 손이 굳어진 채 작은 아파트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빅터,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단지 자신들을 믿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의 야망에 너무 사로잡혀 신경 쓸 여유도 없이 그녀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너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어깨에 걸치고 일찍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선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의 임시 스튜디오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비록 목적지가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생각은 의심과 그리움의 거미줄에 얽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음반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창문에 걸린 윤이 나는 바이올린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은 감동적이면서도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섰고 익숙한 송진향과 오래된 나무향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눈매를 지닌 중년 남성 점원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구체적인 것을 찾고 계십니까? 그냥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녀는 악보 더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목은 낯설고 배열도 복잡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그것을 잡고 싶어 근질거렸다. 놀아요. 점원은 그녀의 관심을 지적하며 물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인정했다. 글쎄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떠날 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머물렀고 그녀의 바이올린 케이스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빅터의 비서는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그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야심찬 음악가들을 위한 현지 기회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빅터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장학금, 전시품 목록이 적힌 내부 서류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순수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에 대한 기억은 그를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오로러즈 헤이번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매니저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빅터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워졌다.
한나 카터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해요. 그녀가 찾을 수 있는, 유익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매니저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몇 분 안에 빅터는 해너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문자를 보냈다. 한나, 빅터 그레이엄이에요. 고려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 그는 참가비를 부담했다는 메모와 함께 재능 쇼케이스 전단지를 첨부했습니다. 식당의 비좁은 휴게실에 앉아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한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낯선 번호에 눈살을 찌푸렸고 메시지를 읽으면서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의 대담함.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그녀의 삶에 자신을 개입시켰는가? 하지만 처음의 분노가 가라앉자 그녀는 호기심의 끌림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업계 전문가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공개 오디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혼자서는 결코 추구할 수 없는 기회였지만 이제는 그녀 앞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이선에게 전단지를 보여줬고 이선은 거의 흥분해서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 한나. 이번이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너는 불안감이 표면화되면서 망설였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어쩌지? 너무 늦으면 어떡하지? 이선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에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아직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해너.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렸지만 이선의 자신감은 그녀에게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번 해볼게. 해너의 결정을 알지 못한 빅터는 평소답지 못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그의 행동은 이익이나 자존심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음악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쇼케이스가 다가오자 해너는 쉼없이 연습했고 그녀의 굳은 살이 굳어진 손가락은 그들이 거의 잊어버렸던 리듬과 우아함을 재발견했습니다. 각 메모에는 리허설을 할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고통과 희망이 혼합된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옆에서 지켜보던 빅터는 이것이 두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의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쇼케이스 날이 다가왔고 한나는 무대 뒤에서 바이올린을 생명선처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극장은 에너지로 가득 찼고 공연자들은 다양한 준비 상태로 뛰어다녔습니다. 무대 조명이 커튼 사이로 쏟아져 나와 그녀가 곧 택할 길을 비췄다. 그녀의 손바닥은 축축했고 가슴은 의심으로 꽉 조여졌습니다. 이선은 집에 머물라고 간청했지만 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제 그는 청중석 어딘가에 앉아 있었고 그녀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한나 카터입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맥박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쉬며 청중의 박수 소리가 그녀 주위에 울려 퍼지자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대는 넓고 고립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얼굴을 훑어보면서 가운데 줄 근처에 있는 이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격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너머에서 그녀의 숨이 막혔습니다. 빅터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용모는 틀림없었고 그의 존재는 그녀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눈부시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강렬함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너는 자신의 위치를 정하면서 활을 더욱 꽉 쥐었고 그 순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이내 그녀는 눈을 감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음표는 떨리고 불확실했지만 멜로디가 전개되면서 강렬함과 선명도가 커졌습니다. 그녀의 활은 현을 가로질러 춤을 추었고 매 스트로크마다 청중을 그녀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음악은 그녀의 고군분투를 담은 테피스트리였습니다. 이교대 근무로 긴 밤을 보냈고 상실의 아픔, 그리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붙잡았던 깜박이는 희망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쏟아지는 생동감 넘치는 감동에 극장 안은 숨을 죽인 듯했다. 빅터는 평소의 분석 정신으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채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해너의 연기는 연약함과 힘의 역설이었고 그녀의 반항심은 모든 음표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남자에게 그녀의 음악은 억제할 수 없는 힘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공중에 울리자 극장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한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나운서가 그녀를 무대 밖으로 부드럽게 안내할 때까지 압도되고 겸손해진 채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날개로 돌아온 그녀의 손은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다시 넣을 때 흔들렸고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하는 이선을 찾으러 돌아섰습니다. 말했잖아, 한나. 아직 갖고 계시잖아요. 한나는 눈을 닦으며 약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겨낸 게 아니군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인물이 다가왔다. 바로 빅터였다. 그는 키가 크고 차분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방해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당신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나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눈을 깜박였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게 뭐야? 빅터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잠시 떨어뜨렸다. 많은 것들에 대해. 당신은 뭔가 희귀하고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당신의 음악이 아니라 당신의 신념입니다. 그의 말은 허공에 맴돌았고 한나는 한 번은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거의 인간처럼 보이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공연자들이 최종 발표를 위해 무대 뒤에 모이자 해너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쇼케이스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승자는 명문음악 아카데미의 장학금을 받는 대회였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승리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기대치를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진행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라 상위 3명의 결선 진출자를 발표했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려졌습니다. 방 안은 환호로 가득 찼고 이선의 휘파람 소리가 소음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고 불신과 기쁨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되찾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빅터는 그림자 속에서 보기 드문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지켜보았다. 환호나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 자신이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일단 그의 행동은 이익이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너가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해너와 이선은 지쳤지만 기분이 좋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로피는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성취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은 벌써 다음 단계를 계획하면서 흥분해서 윙윙거렸지만 해너는 손가락으로 트로피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이선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지 행운이 아니었어요, 한나.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그녀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울렸다. 빅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축하해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대됩니다. 해너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빅터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처음으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순간이자 승리였고 누구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해너의 트로피가 여전히 자랑스럽게 서 있는 식탁 위로 따뜻한 빛을 비췄습니다. 이선은 이미 키보드 위에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폭발적인 창조적인 에너지로 건반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날 밤의 감정으로 인해 혼미한 한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트로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선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다음, 그녀는 확신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반향했다. 그래요, 그는 의자에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공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을 열었어요, 해너. 이제 당신은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말의 무게가 그녀를 덮쳤다. 쇼케이스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녀는 아직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도 남겼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책임, 이선에 대한 헌신, 음악 경력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힘든 요구사항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녀의 승리는 축복이자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전화벨이 울려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깨뜨렸다. 빅터 그램의 또 다른 메시지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만나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 있습니다. 한나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무엇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빅터의 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너는 그램 인더스트리즈의 호화로운 로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과 수수한 옷차림의 대비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녀는 주변 환경이 그녀를 위협하지 않도록 어깨를 쭉 뻗었습니다. 빅터는 평소의 침착한 태도를 약간 누그러뜨린 채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추상미술로 장식된 벽이 있는 개인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꼭 포개어 놓았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빅터가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순수한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원, 연결, 올바른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들어오는 곳이다. 한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정확히 무엇을 제공하고 있나요? 저는 당신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훈련, 장비 등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이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배가 뒤흔들렸다. 그 제안은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았고 그녀의 본능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녀는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거죠? 빅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가 대답했다. 그냥 당신에게서 내가 한때 알던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 비밀스러운 반응은 그녀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긁혔다. 제안은 고맙지만 당신의 자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혼자서 왔고
당신 없이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빅터는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나가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그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은 해너가 좌절감을 느끼며 아파트를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빅터 그레이엄은 저를 후원하고 싶어 해요. 그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에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당신에게 그를 의심할 이유를 주었나요? 아니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선함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은 그녀의 말을 생각하면서 카운터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마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을 놔둬서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너, 당신은 오랫동안 이 일을 혼자 해왔습니다. 어쩌면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너는 걸음을 멈추었고 오빠의 말이 무게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자부심은 언제나 그녀의 갑옷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붙잡을 가치가 있었을까요? 다음날 해너는 자신의 결심을 굳힌 회사인 그램 인더스트리즈로 돌아왔습니다. 빅터는 그녀가 들어오자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평소의 평정심에 놀라움이 금세 가려졌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음악, 선택, 미래를 내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면 안 돼. 빅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빛이 번쩍였다. 동의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빅터는 그녀를 최고 수준의 강사 및 장소와 연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그의 영향력은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서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힘들었고 일정은 꽉 차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음악에서 찾았던 기쁨은 그녀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무색해졌습니다. 이선은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고 자신의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한나.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질문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어졌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빅터 역시 자신의 결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헤매는 것 같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이 항상 답은 아니며 때로는 야망의 대가가 너무 높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해너는 강사 스튜디오의 그랜드 피아노에 펼쳐져 있는 악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음표가 함께 흐릿해졌고 그 복잡성이 그녀의 피로를 조롱했습니다. 날카로운 혀와 훨씬 더 날카로운 귀를 가진 나이든 남자인 그녀의 강사는 보면대에 펜을 두드렸다. 또 그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바이올린을 턱 아래에 놓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통로 중간쯤에 약간의 실수로 강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펜을 스탠드에 내리쳤는데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만해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손을 움직이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나의 뺨은 불타올랐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잠, 식사, 이선과의 순간을 희생하면서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자신을 밀어붙여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더 할게요. 그녀는 답답함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강사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규율이 필요합니다. 재능만으로는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찔렸지만 한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바이올린을 챙기고 패배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진 채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찔러왔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 빅터 그램은 사무실에 앉아 해너의 강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피드백은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머리를 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보기 드문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그녀를 너무 세게 밀었나요? 그는 그녀에게서 잠재력을 보았지만 이제 자신이 그녀를 밀어넣은 세상에 대한 그녀의 준비 상태를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쇼케이스에서의 그녀의 공연,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음악의 불길을 회상했습니다. 그 불은 어두워지는 것 같았고 그것이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해졌습니다. 끊임없는 야망으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에게 성공이 누군가의 영혼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낯설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이선은 여동생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그들의 작은 아파트를 돌아다녔고 한때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조용한 낙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녀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보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있는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한나, 무슨 일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피곤할 뿐이야. 그 이상이에요. 이선이 압박했습니다. 당신은 달라요. 마치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눈을 깜빡여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내 책임이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이선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마른 장의 펀치처럼 맞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괜찮다고 주장하고 논쟁하고 싶었지만 진실은 그녀의 가슴 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어쩌지?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면 어쩌지? 이선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해요, 한나. 하지만 당신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밤, 해너는 방에 앉아 침대 위에 놓인 바이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삶이 힘들 때에도 음악에 마음을 쏟았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명성이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기쁨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그녀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데려온 연결 때문이었습니다. 해너는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무게는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강사가 요구하는 엄격한 운동이 아닌 자신이 만든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표는 자유롭게 흐르고 원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녀의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쁨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빅터는 다음날 아침 해너의 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강사는 분명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능이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규율이 부족해요.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빅터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정신이 번쩍 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나에게 너무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세련된 콘서트 홀과 끊임없는 비평의 세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공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저녁, 빅터는 예고도 없이 해너의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불확실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빅터가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는 예리한 눈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훑어보며 수수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나는 팔짱을 끼고 지쳤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 강사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게 아니에요. 빅터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해요, 한나?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빅터는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성공을 돕고 싶었지만 성공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나는 감정이 뒤섞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빅터의 시선에서 인간적인 면을 보았고 그가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단지 다시 나 자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놀고 싶다. 꼭 그래야 해서가 아니다. 빅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저녁 빅터가 떠난 후 해너의 아파트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며 맴돌았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녀는 자신이 정하지도 않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려고 몇 주 동안 초라한 몸을 이끌고 지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성공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 아이디어를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판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강사와의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거리 음악가들이 자주 모이는 조용한 공원으로 갔다. 야외는 해방감을 느꼈고 스튜디오의 답답한 공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큰 참나무 아래 벤치를 발견하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나왔고 몇 주간의 엄격한 연습 끝에 그녀의 손가락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음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미소는 격려적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해너는 처음에 그녀를 음악으로 이끌었던 기쁨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빅터는 펜트하우스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맞게 거래를 조정하고 결과를 조작하고 삶을 형성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함께 그는 자신이 낯선 영역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길을 지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안내할 수 있을 뿐이었고 그것조차 위태롭게 느껴졌다. 그의 조수가 작은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선생님, 카터 씨의 후원 서류입니다. 그녀가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빅터는 문서를 보지도 않은 채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놔두세요. 우리의 접근 방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수는 빅터가 자신을 추측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레이엄 씨?
빅터는 평소답지 않게 명상적인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건 그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해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아파트에서, 심지어 이선이 자원봉사를 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놀았습니다. 가금표는 그녀가 거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한 한 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자신만의 작곡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작품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선은 전단지를 손에 들고 아파트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한나, 이건 꼭 봐야 해. 그는 흥분해서 그것을 흔들며 외쳤다. 그녀는 전단지를 바다주에 깊게 읽었습니다. 그것은 떠오르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지역 자선 갈라 행사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되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완벽해요. 이선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경쟁이나 압박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한나는 망설였다. 낮은 압력 속에서도 다시 공연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속이 조여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믿는 대의명분을 위해 뛰겠다는 생각은 그녀의 내면을 자극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빅터는 지인으로부터 갈라 소식을 듣고 즉시 한나에게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상의하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출연자 명단에 추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지면 그녀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벤트 주최자로부터 공식 이메일을 받고서야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가 난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빅터, 당신에겐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없어요. 그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짤깍 소리를 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빅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지나쳤다. 하지만 한나, 이건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며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찾던 게 바로 그거 아닌가요? 해너는 분노가 그의 말에 담긴 진실과 충돌하자 전화기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마음은 좌절감과 의심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갈라 행사를 앞두고 해너는 자신의 결정을 두고 씨름했습니다. 이선은 그녀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놀면서 느꼈던 즐거움을 상기시키면서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빅터는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침묵을 지켰지만 조용히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행사 당일 아침 해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드레스의 먼지를 털고 바이올린을 닦은 후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갈라는 우아한 홀에서 열렸는데 그 홀의 웅장한 샹들리에와 윤이 나는 바닥은 그녀가 익숙했던 수수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무대 뒤로 다가갈 때 그녀의 신경이 그녀를 압도할 것처럼 위협했지만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모두 기대로 가득 찬 공연자들의 모습이 그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공연 차례가 되자 한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청중은 옷을 잘 차려입은 기증자와 지역 주민들이 섞여 있었고 무대 조명 아래서 그들의 얼굴은 흐릿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그녀가 직접 작곡한 것 중 하나였으며 그녀가 밤늦게 어머니와 그녀의 삶을 형성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었습니다. 음악은 생생하고 정직했으며 모든 음표에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면서 기대의 무게는 사라지고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사라지자 청중은 박수를 쳤다.
반응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이는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했습니다. 빅터는 복도 뒤쪽에서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한나를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예술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갈라에서 나온 박수 소리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해너의 귓가에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다른 공연자들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도 흠잡을 데도 없었지만 솔직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이제 가벼워진 것 같았고 청중의 뜨거운 반응으로 그녀의 의심도 무뎌졌습니다. 이선은 잠시 후 그녀를 발견했고 그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한나,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는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연주를 들어본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고 그 소리에는 안도감이 물씬 풍겼다.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음악이 다시 내 것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이선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지. 그렇지? 당신은 그들과 연결되었습니다. 해너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조용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빛 속에서도 익숙한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빅터가 갈라에 자신의 참여를 조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고맙게 여겼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빅터는 군중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벽에 기대어 출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한나를 발견한 그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어깨에 걸치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했어요, 한나.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함에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긴장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나를 라인업에 추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그건 당신이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빅터는 자신의 좌절감을 인정하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지나쳤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쥐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이 나를 밀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빅터는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워졌다. 이제 알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나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뭔가를 증명했지요. 그렇죠? 한나는 분노가 끌어올라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가 옳았습니다. 갈라는 그녀의 음악이 여전히 자신을 포함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빅터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다음 몇 주 동안 해너의 자신감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계속 연주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레퍼터리에 자신의 작곡을 추가하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멜로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선 역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해너는 더 자주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웃음은 작고 꾸준한 폭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음악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인 것처럼 더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있을 때 이선이 그녀에게 얇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주려고 왔습니다. 그는 흥분을 거의 억누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해너는 조심스럽게 책을 열었고 내용을 읽으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들이 출연하는 명망 높은 자선 콘서트에 공연하라는 초대였습니다. 갈라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제 그녀는 그들과 무대를 공유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선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대단해요, 해너.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해너의 초기 반응은 흥분이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금방 누그러졌습니다. 이제는 위험이 더 높아졌고 노련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연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쩌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준비됐어요. 이선이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다. 해너가 빅터에게 초대에 대해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불확실성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느낌이 압도적이네요. 빅터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한나, 당신은 이미 자신의 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결정을 고민하는 동안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방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선 콘서트가 있던 날 밤, 해너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푹신한 빨간 커튼, 음악업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된 붐비는 청중 등 공연장의 웅장함은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선은 앞줄에 앉았고 그의 변함없는 지지는 변함없는 편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빅터도 거기에 있었고 더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존재는 기반이 되고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한나는 심호흡을 한 뒤 무대 위로 올라섰다. 청중의 박수는 따뜻하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턱 아래에 놓고 손가락을 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에게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강물처럼 그녀의 감정과 이야기를 홀 구석구석까지 전달했습니다. 그 작곡은 그녀가 어느 날 밤늦게 자신의 여행을 반성하면서 쓴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투쟁과 회복력, 고통과 희망을 말하며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테피스트리를 엮었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희미해졌을 때 침묵은 심오했습니다. 그러자 파도처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우레와 같은 환호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나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대를 떠나던 그녀는 빅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작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의 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교차했지만 그녀의 성공은 그녀만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탈의실 문을 닫는 한나의 손이 떨렸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여전히 대홀에 울려 퍼졌지만 작은 공간의 조용한 안식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탁자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정맥을 통해 흐르면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그녀는 이선을 기대하며 돌아섰지만 빅터의 차분한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시선은 그녀가 본 것보다 더 부드러웠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는 평소의 날카로움이 부족한 어조로 간단하게 말했다. 가식도 없고 형식도 없고 오직 진실함만 있었습니다. 해너는 지쳐가면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빅터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녀를 살펴보았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휘젓고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검증이나 승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빅터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에게 재능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한나. 나는 단지 당신이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이선은 잠시 후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그의 흥분이 끌어올랐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나. 청중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봤어? 해너는 웃었고 그녀의 피로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제 생각엔 드디어 그 말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보기 드문 동지애의 순간을 공유했고 저녁의 성공의 빗속에서 그들의 차이점은 일시적으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박수 소리가 사그라들고 행사장이 텅 비자 현실이 다시금 스며들었고 다음은 무엇일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콘서트에 참석한 에이전트, 프로듀서, 행사 기획자들로부터 초대장이 쏟아졌다. 각각은 기회였고 한때 그녀가 도달할 수 없다고 믿었던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살펴보는 동안 해너는 이상한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길은 그녀가 노력한 모든 것이었지만 그녀가 방금 되찾은 자유를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계약, 일정, 기대에 얽매일 생각에 그녀는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음악이 부담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이선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초대장 더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요? 그녀는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선은 뒤로 기대어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너 하고 싶어? 한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속 놀고 싶어요. 하지만 다시는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이선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옳다고 생각되는 제안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제안은 거절하세요. 이제 당신이 통제할 수 있어요. 해너. 그것은 당신의 음악이고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의 말은 계시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들, 즉 강사, 환경, 심지어 빅터의 자비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개척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너는 다음날 빅터를 만나 자신의 계획을 논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배경으로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빅터는 소규모 공연, 지역사회 프로그램과의 협력, 자신의 음악 작곡에 중점을 두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큰 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빅터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잠시 그녀를 살펴보았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나는 그의 저항력 부족에 놀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터는 나도 배운 게 있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성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만큼 나는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지원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했으며 그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그녀는 새로운 명확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성공 정의를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여행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해너는 자신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친밀한 장소와 지역 사회 행사에서 공연했으며 그녀의 음악은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음악가들과 협력하여 예술가 지망생들을 멘토링하고 자신이 고양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고양시키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빅터는 계속해서 가끔 방문하여 요청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제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탄력성과 진정성의 가치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선도 번성했습니다. 그는 해너가 연주한 곡을 작곡했으며 음악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통해 그들의 형제자매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야망과 기쁨 사이의 균형을 찾았으며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너가 공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을 때 소수의 군중이 음악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낡은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있는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소녀는 감탄하며 눈을 크게 뜨며 수줍게 다가왔다. 가르쳐 주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한나는 그녀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론이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음악은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첫 번째 노트를 통해 소녀를 안내하면서 해너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음악이 한때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그녀의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이 순간에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이나 박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에 관한 것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자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발견했습니다. 해너의 여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때때로 우리가 싸우는 가장 힘든 싸움은 우리 자신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정한 성공은 박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를 세상과 공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회복력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그녀의 여정에 담긴 음악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신의 꿈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보세요.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에 불을 붙이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누르시고 우리와 함께 삶의 멜로디를 탐험해보세요. 한 번에 한 이야기씩 서로 영감을 줍시다.